억압된 충동이 통합되어야 함을 상징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당신을 쫓는 꿈처럼 각각의 꿈은 당신만의 지도에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이다. 두 번째 도구는 융이 내면의 정신적 인물들과 대화하기 위해 개발한 기법인 능동적 상상이다. 이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시각화, 명상 등을 통해 무의식의 이미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를 만나고 그들이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방식이다. 능동적 상상은 공상이 아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다. 내면의 미지 앞에 존재감과 용기를 가지고 서는 일이며 무의식이 적이 아니라 동맹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다. 또 하나의 필수적인 길은 그림자와의 대면이다. 이는 판단 없이, 도피 없이, 위장 없이 자기 안에서 거부해 온 것을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어두운 충동, 숨겨진 원망, 스스로에게조차 감추어 온 취약함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잊혀진 재능, 억눌린 욕망, 질식되어 온 가능성을 알아차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림자는 물리쳐야 할 괴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당신 영혼의 한 부분이며 그것 없이는 개성화는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페르소나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체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직장, 관계,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이 쓰는 가면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페르소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문제는 그것이 곧 나라고 믿는 것이다. 가면과 동일시하며 살면 자기는 닿을 수 없게 되고 해체를 시작할 때 비로소 참된 자기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물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이는 깊은 내적 경청의 작업을 요구한다. 남성에게 아니마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감수성과 직관을 기르고 무의식을 포용하는 것이며 여성에게 아니무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중심에서 솟아나는 깊은 이성, 내적 방향성, 단호함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성이 부정되면 우리는 자기 안에 결핍된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공생적이며 불균형하고 환상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그것들이 통합되면 우리는 온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여정을 관통하는 요소가 있다. 내면의 침묵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바로 침묵 속에서 자기는 속삭인다. 조급함은 영혼의 적이다. 개성화는 멈춤, 현존, 고독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영적 수행이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세상에 필터 없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미리 만들어진 처방이 아니다. 그것들은 문이자 도구이며 열쇠이고 각자는 자신의 리듬과 시간, 자신의 걸음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 유일한 진짜 요구 조건은 자신을 깊고 정직하고 근본적으로 마주하려는 의지다. 그러나 이런 도구들을 갖추고도 많은 이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며 빠지는 함정이 있다. 온전함에 이르려면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융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개성화의 목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늘 그래왔지만 아직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정의 가장 깊은 지점. 통합으로 우리를 이끈다. 파편화된 부분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혼돈 속에서 참된 정체성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정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통합이 치유를 넘어 어떻게 해방을 가져오는지 탐구할 것이다. 지금 들리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내 전자책, 그림자를 너머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 설명하고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들을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우리는 여정에서 가장 니른니른적인 지점, 통합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 영혼의 구조, 길 위의 우회, 단절의 증상, 돌아오기 위한 도구들은 이 순간으로 이어진다. 분리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 과정.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들이 모이고 당신이 억압하고 숨기고 파편화했던 것들이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정렬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통합이란 와스더, 무엇을 뜻하는가?
통합은 불편한 것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해 없애거나 이상화된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적 자아 도취일 뿐이며 깨달음을 가장한 또 다른 페르소나다. 통합이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빛과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약함과 강함이 서로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 안에는 창조자와 파괴자, 치유자와 상처 입은 자, 반항자와 안주하는 자가 함께 공존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적 목소리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에만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 융은 개성화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존재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들 중 하나다. 왜냐하면 편안한 것들을 벗겨내는 용기, 수년간 당신을 보호해온 정체성들을 버리는 용기, 밖에서만 찾던 것을 오직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통합은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온전해지는 일에 자신을 내맡길 때 일어난다. 그것은 자각에서 시작된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릴 때, 그림자를 보되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을 때,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발견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울 때, 자기를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현존으로 연결할 때 말이다. 이 지점에서 삶은 더 이상 상반된 것들 사이의 전쟁터가 아니라 부분들 사이의 대화를 위한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효과는 깊다. 불안은 통제하는 법을 배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든다. 관계는 더 진실해진다.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일을 멈추기 때문이다. 무의식적 반복은 사라진다. 이제 조타석에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는 온전한 당신이기 때문이다. 통합한다는 것은 치유하는 일이지만 피상적인 의미의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부정, 도피, 적응의 세월이 만들어낸 내적 균열을 봉합하는 일이며 영혼과의 결속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특정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일이다. 고통을 힘으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공허를 비옥한 공간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이 여정에는 끝이 없다. 통합은 목적지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알려진 것과 신비로운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며 지속적인 춤이다. 삶의 새로운 주기마다 당신은 더 온전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건드렸다면, 어떤 말이 당신의 영혼을 향해 직접 말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달라. 지금 당신은 길의 어디쯤에 있는가? 당신 영혼의 어떤 부분이 집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는가?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듣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멈추지 말라. 다음 영상이 이 여정을 이어간다. 그것은 이 영상만큼이나 중요하다. 때로는 단 하나의 생각이 삶의 흐름을 바꾼다. 계속 시청하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당신은 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갇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상대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머뭅니다. 떠나보려 했고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지만 늘 무언가가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왜일까요? 왜 고통조차도 당신을 떠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결정 능력을 잃게 만들 만큼 교묘하게 조종했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떠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다시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이유도 아닙니다. 진실은 이 관계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깨웠는지, 무엇을 강화했는지, 무엇을 활성화했는지에 있습니다. 유해한 관계는 단지 싸움, 거짓말, 조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패턴,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혼란과 희망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갇힌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당신에게 느끼게 만드는 감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끝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은 멀리 떼어놓는데 성공할지도 모르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계속 돌아오게 만듭니다. 좋은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나쁜 일들을 합리화하게 하며 한 번만 더 해볼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코 관계 자체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만들어져 버린 심리적 결속입니다. 그 결속은 너무 강력해서 당신의 인식을 바꾸고 당신이 한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들까지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충분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상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하면 통제력을 되찾게 되고 오직 통제력이 있을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부분에 당신이 갇힌 듯 느끼고 떠나지 못하겠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유해한 관계에 빠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조건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강하게 매달리는지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애착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결을 추구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뇌는 애정을 받는 방식과 안전, 그리고 안녕을 연관짓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과 돌봄이 늘 제공되는 환경에서 자라면 우리는 관계가 안전하고 믿을만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애정이 차가움, 거절, 일관성 없는 태도, 심지어 학대와 뒤섞여 주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고통이 함께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역학을 내면화했습니다. 그래서 늘 잘해주고 꾸준히 다정한 사람을 만나면 지루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심지어 가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정을 통제된 분량으로 주는 사람, 어떤 날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했다가 다음 날은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뇌는 그 패턴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순환을 자신이 사랑이라 부르도록 배워온 것과 연결합니다. 이것이 감정적 함정의 위험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오래된 무언가를 깨웁니다. 익숙한 감정, 이번에는 내가 충분할 거라는 무의식적 욕망, 이번에는 사랑이 이길 거라는 믿음, 이번에는 거절이 받아들여짐으로 바뀔 거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유해한 관계를 떠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애착이 불확실성 위에 구축되었을 때 그 사람을 잃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내가 늘 원했던 것을 주게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이 상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적 애착이 이런 함정을 만든다면 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 안에 계속 묶어두는 걸까요?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처럼 느껴지게 만들며 이 관계 속의 괴로움을 중독처럼 유지시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헐적 강화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 사이클을 끊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 관계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상대가 당신이 바라던 바로 그 사람처럼 보이는 드문 순간들. 마침내 모든 것이 변할 것만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들에 매달립니다. 모든 디테일을 되새기고 그것이 이 관계의 진짜 모습이며 나머지는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간헐적 강화라는 강력한 심리 현상입니다. 이 개념은 B.F. 스키너의 행동과 조건 형성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스키너는 누군가를 어떤 습관에 가장 강하게 묶어두는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게 보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대신 과학자들이 정해진 패턴 없이 가끔씩만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결과는 이랬습니다. 쥐들은 집착하듯 그 행동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보상을 절박하게 기다리며 레버를 반복해서 누르고 이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중독된다. 이제 쥐를 인간으로, 레버를 당신의 관계로 바꿔보라. 똑같이 작동한다. 상대가 늘 잔인하기만 했다면 떠나기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애정을 작고 무작위로 한 번씩 주어 당신이 계속 시도하게 만든다. 언제나 다음 감정적 보상을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의 가장 뒤틀린 점은 당신이 점점 더 적은 것에도 만족하도록 훈련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존중, 상호성, 헌신을 요구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오르내림 끝에 당신의 기준은 바뀌고 당신은 부스러기 같은 것에 만족하기 시작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좋은 순간들을 다시 겪고 싶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한다. 더 노력하면, 더 인내하면, 자신을 조금 바꾸면 상대가 결국 처음의 그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독성적인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을 가두어 두기 위해 끊임없는 애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필요한 것은 따뜻함과 차가움의 적절한 용량뿐이다. 계속 시도하게 만들 만큼만 주고 빼앗는 것. 그래서 떠나는 일이 그렇게 아픈 것이다. 그것은 단지 관계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끝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끝.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게임을 계속하는 한 당신의 정체성은 녹아내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서서히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더 적게 기대하도록, 더 작은 사람이 되도록 조건화된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상대가 종종 당신에게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당신이 과장하고 있다. 이런 일은 와스톱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제정신을 의심해 본 적이 있고 어쩌면 전부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다음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가스라이팅, 투사, 그리고 감정 조작 현실에 대한 인식을 파괴하는 심리적 무기들. 내가 과장하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미쳐가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이미 심리적 조작의 영향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조작 중에서도 가스라이팅만큼 파괴적인 것은 드물다. 가스라이팅은 누군가가 현실을 왜곡해 당신이 자신의 감정, 기억, 심지어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끊임없는 의심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통제 기술이며 학대를 알아차리기도, 그로부터 벗어나기도 더 어렵게 만든다. 작동 방식은 이렇다. 당신은 관계에서 뭔가 이상함을 알아차린다. 낯선 행동, 모순, 거짓말 같은 것들. 그래서 상대를 추궁하지만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상황을 뒤집는다. 당신이 과장한다. 피해 망상이다. 아무 문제도 없는 데서 문제를 만든다고 앞윈한다. 넌 항상 모든 걸 오해해. 와, 너 진짜 예민하다.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상상하는 거야. 같은 말이 점점 흔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머릿속에서 대화를 되감아보며 세부를 기억하려 애쓰고 자신의 감정을 증명할 근거를 찾는다. 하지만 컨프런테이션이 반복될수록 현실 왜곡은 더 심해진다. 예전에는 분명해 보이던 것이
이제는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당신이 자신의 인식을 더 의심할수록 무엇이 진짜인지 상대에게 의존하게 된다. 가스라이팅은 독성 관계에서 쓰이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투사다. 여기서 상대는 자신의 결함과 행동을 당신에게 떠넘긴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 당신이 부정직하다고 비난하고, 그들이 불륜을 저지르면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압vin하며, 그들이 공격적이면 당신이 그들을 자극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피해자가 결국 이 accusations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죄책감을 짊어지고 감당할 필요도 없는 감정적 짐을 떠안는다. 이런 조작의 목적은 단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혼란과 감정적 소진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수록 당신은 더 쉽게 통제된다. 자존감이 산산이 부서지면 어떤 애정의 부스러기라도 보상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뒤틀리면 당신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상대를 맹목적으로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분명한데도 왜 당신은 계속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렇게 큰가? 그 답은 사람을 독성 관계에 가두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에 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나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나 자신을 조금만 바꾸면 이 관계가 결국 잘 될지도 모른다고 믿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독성 관계에 갇히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의 환상.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정신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나쁜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사회는 영화, 노래, 소셜미디어 등 모든 것을 통해 끊임없이 이를 강화한다.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것처럼, 싱글인 것은 실패인 것처럼, 누군가가 없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말이다. 이제 그 두려움에 더해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한 관계를 생각해보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받아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이 사람처럼 너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이 믿도록 조건화된 관계. 그 결과 당신은 떠나는 것이 실수일 거라고, 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나쁜 것을 견디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당신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감정적 금단일 수 있다고. 독성 관계는 중독과 비슷한 의존 상태를 만든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에게 애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희망에 의해 갇혀 있는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그 버전의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당신은 나쁜 순간들을 합리화하며 그저 일시적인 단계라고 정당화한다. 적절한 순간에 내뱉는 달콤한 말과 공허한 약속에 매달리고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현실은 외면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변화의 환상이다. 문제는 진짜 변화가 당신이 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오직 그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고 진심으로 변하고자 할 때만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사람은 몇 번이나 변하겠다고 약속했나요? 몇 번이나 변명만 들었나요? 몇 번이나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었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 관계가 원래 변할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아픕니다. 희망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어서 아프고, 삶의 많은 부분을 집어삼켰던 무언가가 남긴 공허함을 마주해야 해서 아프며,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미래가 없었던 것에 쏟아부었다는 걸 인정해야 해서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계속 버티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유독한 관계를 끊는 일이 단지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에 불과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했다면 이미 진작했겠죠.
진정으로 떠나려면 감정적 유대를 끊고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정체성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고 감정적 해독 과정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도 알고 있나요? 이 관계가 당신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망설이곤 합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져도 내가 실수하는 걸까?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가 남아있죠. 이는 유독한 관계를 떠나는 일이 단순히 이성적 결정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해롭다는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뇌가 사랑과 인정, 그리고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연결해 왔는지 그 방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즉, 진짜 감정적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해독입니다. 이 관계는 마치 약물처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애정의 한 조각조각이 당신을 가둬두는 강화물이었고 희망의 순간순간이 중독을 부추기는 자극이었습니다. 이제 중독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이 사이클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유대를 어떻게 마침내 끊어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완전한 단절, 즉 무접촉입니다. 진정으로 치유하고 싶다면 연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친구로 지내자도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접촉은 감정적 조건화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당신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지? 내가 떠난 걸 깨닫고 달라지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진작 변했을 겁니다. 정말 당신을 소중히 여겼다면 당신을 여기까지 몰아붙이지도 않았겠죠. 그들이 느끼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래도 마무리, 즉 클로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클로저는 답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 위한 마지막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니 끊으세요. 전부 끊으세요. 전화번호 차단, SNS 끊기,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받지 않기, 그리고 각오하세요. 마침내 그렇게 하면 감정적 금단이 거세게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발 없이 금단을 견디는 것입니다. 첫 며칠 동안 당신은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당신의 뇌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완전해진다고 학습해왔기 때문에 그 부재가 견딜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금단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당신을 다시 돌아가게 설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순간만 떠올리고 고통은 잊고 내가 과민 반응했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중독이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된 패턴을 새로운 패턴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세요. 당신을 바쁘게 만드는 루틴을 만드세요. 운동하고, 책을 읽고,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목록을 만들어 돌아가고 싶어질 때마다 다시 읽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유독한 관계는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상대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결코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받아들여지려면 바뀌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죠. 이제는 자신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 이전에 나는 누구였나? 나는 무엇을 좋아했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나? 이 관계에 맞추기 위해 무엇을 버렸나? 회복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욕망, 자율성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당신의 불안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회가 당신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은 오직 자기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유독한 관계를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진짜 해방은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코 진짜였던 적 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스스로를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몇 번이나 변하겠다고 말했는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내가 과장하는 걸까? 다른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며 당신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던 부스러기 같은 애정, 자신감을 무너뜨린 조작의 반복, 스스로의 안녕을 뒤로 미루고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던 매번의 선택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제 당신은 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성한 계시가 이 사이클에서 당신을 해방시키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이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유독한 관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깊은 감정적 소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고 누군가의 삶에서 부차적인 역할로 스스로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떠나기로 선택하세요. 사이클을 끊기로 선택하세요. 자신을 다시 세우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쉽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들이 그리울 거고, 돌아가고 싶을 거고,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마음이 맑아지고 그 사랑이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관계 이전의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눈을 뜨고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건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보세요. 다음 영상은 당신의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꼭 봐야 합니다. 믿어주세요.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